대통령 권한대행이 46년 만에 시정연설에 나서자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대응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청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가 봐야 되겠고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야유하는 것보다는 침묵하시는 게 훨씬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추경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시작하자 일부 의원석에선 피켓을 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침묵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대다수의 의원들은 옆자리 의원과 이야기하거나 조용히 지켜만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시벨이 올라간 건 바로 이 장면부터였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를 했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나와서 맞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 한켠에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탄핵 국면에서 법원 폭동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씨입니다. 그런데 대선 출마 자리에서 입틀막을 시도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질문을 안 받아요.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하잖아요. 유세인 쪽이 안기부 기자니까 유세인 절도 메이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이저 아니 좀 회의를 시켜서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아직도 우리는 12.3 계엄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46년 만입니다. 출마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이 면전에서 쓴소리를 퍼부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응당하셔야 될 이야기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 권위도 세우고 국민을 대신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덕수 대행의 모습은 곤란한 것은 다 피해가고 뭔가 좀 본인이 그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은 하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대정부 질문도 피해가고 오늘 사실은 국회에 오면은 의장하고 이렇게 티타임 하는 것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시간 일정상 어렵다. 피해간 걸로 보입니다. 요즘에 출마설 관련해서 굉장히 껄끄러울 테니까. 그래서 곤란한 건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출마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판관 2명 지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 말을 바꾸고 언행 불일치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출마설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노코멘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왜 언행 불일치냐. 광주로 울산으로 한미연합사로. 이거는 그냥 완전히 대선 본선 그 후보처럼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12조 2천억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었는데 때문에 민주당에서 12조짜리 대권 노름 하러 온 것이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직책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특히 국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죠. 지난해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대단히 높은 정치적 공세를 했었죠. 국회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시정연설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정치적 행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격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번 그 시정연설에서 대선의 디귿 또는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지나치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시정연설에 나오고 다른 행보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히려 더 증폭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정치적 공세를 이렇게 국회에 등장한 것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대행이 국회 본청 들어설 때 그리고 나갈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판을 강하게 받았고요. 시정연설이 끝났을 때는 우원식 의장이 보신 것처럼 한 대행의 면전에 작심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다가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하라. 우리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잘 준비 안 됐어요?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잠깐 앉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례적인 일 같죠? 네, 46년 만에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니 뭐 오래간만에 볼 수밖에 없고 그 전에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46년이면 이제 최규하 전 국무총리 이 시절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4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국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진정성 있는 시정연설을 기대했는데 그 이전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령 뭐 다른 문제들 뭐 대권 출마와 관련된 문제는 앞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정연설을 보면 내란으로 인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출이 되게 어려워지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야당이 1월 달부터 계속 주장했고 추경을 계속 빨리 편성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부는 계속 그걸 묵묵부답했고 오늘 제출한 12조는 턱없이 부족하고 GDP에서 0.1에서 0.2 정도의 영향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야당의 주장, 국민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파면을 맞은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사죄와 함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분명히 표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뻔뻔함으로 일관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국회의장의 이 얘기가 더욱더 바른 소리가 국민들에게 한편에 이제 시원한 면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처신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출마하려는 지역구에 대량 문자를 보내고 출마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내지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한덕수 추대론, 뭐 대망론이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외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노코멘트. 사실상 뭐 출마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인터뷰를 했고요. 또 이른바 한덕수 추대위라는 게 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행사를 가졌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나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지금 밀원방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 같으면 벌써 징계 절차가 개시됐을 만한 처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자리가 국회 본회의장이고 국회의장으로서 사역권을 갖고 있는 분이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회의장의 입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한 거하고는 정면으로 좀 배치되는 그런 발언 아니었나 싶어서 장소나 그 상황에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무시했던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같은 이유로 아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황급히 나가서 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됐었죠.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의 당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정한 중립의 가치를 갖는 국회의장의 자리에서 지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꼭 그 얘기를 했어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 당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어떤 그 중립적인 입장에 있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 또는 더 나아가서 민주당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국회의장이 물론 당적을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무작정 마냥 기계적 중립을 지키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지명하고 나서 대통령 몫을 지명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도 국회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인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예도 있었고 이번에도 대정부 질문에도 마땅히 나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1분기 경제성장 마이너스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 예산 자체도 내수 진작을 위한 이 서민 경제를 위한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15조에서 20조는 필요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겨우 2천억 늘려와서 12조 2천억 가지고 저렇게 굉장히 생색내는 듯한 빨리 도와달라 마치 국회 때문에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의장으로선 당연히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국민 대신해서 이 속 터지는 마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런 이야기를 티타임이 있었다면 왜 그러시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마저도 본인 곤란하니까 차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일이 뭐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또 못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고했고 빨리 거취를 정하라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도 동시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정연설 직전에 한대행에게 국회 측에서 연설 후에 잠시 앉아 계시라라고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대행은 참모들에게 국회의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묵묵히 듣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온 총리실 관계자의 입장을 보면 국회 존중을 다하려고 했다. 대행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 다들 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드려야 되겠네요.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지른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한마디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는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전직 민주당 의원의 신분이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키기 위한 입법부 수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실에서 입장이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총리실에서 입장을 낸 거는 글쎄 어쩌면 저런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더 바랬던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그 구 야권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샤우팅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를 더 바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출마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예. 출마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를 뭐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춰진 측면도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에서 탄핵 소추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시정연설을 뭐 그전에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해 가면서 계속 구야권의 반발을 살 만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총리실의 저런 반응도 어떤 면에서는 좀 계획됐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어쨌든 국회와 행정부는 균형과 견제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균형과 견제에는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돼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국회 전체 화면이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더군다나 당적을 갖고 있지 않고 사회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빌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한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존중과 배려라는 측면이면 국회 추천목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무조건 임명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이다라는 판단까지 받았잖아요. 그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권까지 깡그리 무시했던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존중과 배려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무시한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자, 출마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출마 여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 오늘 나왔어요. 그 답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여기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입니다. 예, 대통령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엄청 얄밉죠. 참 나쁜 대행이죠. 저렇게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기자들도 그렇고 다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냐를 놓고 그 가슴 졸이면서 예측하고 또 예측하고 했던 거에 지쳐 있는데 빨리 이 상황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소위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나서가지고 또 국민을 또 한 번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40일이 지나고 물러나고 수사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제 대권 출마를 놓고까지 본인이 저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는 모습이 매우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 아픈 줄을 알아야죠. 국민들이. 그리고 지난번 다수의 국민이 훨씬 많은 국민들이 이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지금쯤에는 조금 소신껏 얘기를 하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마땅한 일인데 국회에 와서 저렇게 대통령 행세는 다 하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니까 당연히 뭐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오늘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됐더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총리로서. 왜냐? 대통령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니까 박수도 안 쳐주고 그래서 안 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올 태세였기 때문에
본인이 대행이 아니었더라도 아마 대신 대독을 하거나 했어야 될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모색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니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경안조차도 국민들이 흡족해하실 만한 내용도 아닌데다가 예. 그런 꼼수까지가 더해지니까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제 사퇴 시한이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이 찾아보니까 일요일이네요. 3일이 토요일. 그리고 목요일인 5월 1일은 물론 이제 노동절이기도 하고요. 노동자의 날. 3일, 4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건 휴일에 상관없이 사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건 뭐 휴일이라고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4일까지만 사퇴하면 출마는 가능하다. 예.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한미의 2+2 통상 협의 끝난 이후일 것으로 보이고 또 29일에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나오는 날이고 최종 후보는 이제 5월 5월 3일 3일이죠. 날 결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그렇죠. 선출되고요. 29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2인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날 과반이 나오면 최종 후보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나오는데 그 다음 날 공직자 사퇴 시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열흘 정도 안에 어쨌든 결론은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은 상당히 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해서 어쨌든 중도 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또 대미 관세 전쟁과 관련한 협상에 주력해야 하는데 출마할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이 본인 판단에 국익에 더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대선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명분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출마할 예상해 것이다. 봅니다. 예. 불출마할 것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약간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오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어젯밤부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준석 후보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계엄 상황 수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같다라고 해서 약간 또 입장이 달라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들으셨고 다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안 된다.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입장들이 조금씩 바뀔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원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출마한다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다른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다소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전략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표를 얻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당내 경선이 누가 되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경우에 단일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본선에서 표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당내 경선에서 밀어주자. 근데 특정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됐을 때는 한덕수 그때 시점으로는 이제 전 총리가 되겠죠. 한덕수 전 총리와 아예 단일화 논의조차 안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안 뽑아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당원이나 지지층을 상대로 나는 단일화에 임할 생각이 있으니 일단 당내 경선에서 나를 뽑아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딴 사람은 몰라도 홍준표 후보는 정작 당의 후보로 결정되면 말이 좀 바뀔 거려. 바뀔 수 있다. 예. 예.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런 전략들을 남은 며칠이라도 내세우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4명으로 압축된 후보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만이 유일하게 내가 후보되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처음부터 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막상 4명으로 압축이 되고 나니까 김문수 후보가 4명 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카드도 우리가 굳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후보된 다음에 단일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단일화 아마 어떤 기준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 가지고 며칠 옥신각신 하다 보면 후보 등록하고 그냥 달려갈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단일화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결선에 가고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돼야지 그다음에 남 생각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굳이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막차 타고 들어간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또 선거가 원칙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명시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예. 가능성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때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을 붙인 거죠.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명분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 경선을 바라보는 당심과 민심 가운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윤재관 의원님. 예,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있었던 지금 TV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덕수 단일화에 관련돼서 한동훈 후보가 OX 중에 정확하게 OX를 안 하고 세모를 하시더라고요. 예. OX에서 세모는 반칙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근데 발언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탄의 세력으로서는 아직 판단을 하기 이르다라는 것이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반탄 세력의 경쟁자가 김문수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주도권을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반탄 세력의 이 좌장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없애면서 본인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전국 지표 조사고요. 4강에 오른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수치는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고 지난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합도의 4후보 이제 4후보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는데요? 예.
무응답이 그러니까 18%. 거죠. 아직 그 부동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 이상이 지금 없거나 모르겠다라는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나경원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모름과 무응답이라고 하는 부동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결선에 올라갈 후보 아니면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로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 계신 분도 누구도 정확하게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전체를 보시면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많은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보면 이제 부동층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모든 후보를 상대로 하는 적합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40% 이상의 상회한 결과가 나왔고요. 3월 달에 한 달 전에 비해서 부동층, 소위 말해서 무응답층이 한 달 전에 한 30%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권 후보에 대한 판단들을 국민들께서 직접 하시고 있고 직접적으로 판단이 끝났다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의 그 변동성을 많이 바라는 측면에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이제 그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의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모름 무응답이 상당히 줄었다. 네. 예, 자신의 의사를 거의 굳혀가는 것 같다. 네, 한 달 전에 30% 중반이었는데 오늘 조사 결과를 한 달 4주 거를 보니까 10% 이하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